안녕하세요. 누빅스의 강명구입니다. 제 소개를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현재 누빅스라는 회사에서 부사장으로 일하고 있고요. 예전에 삼성전자에서 주로 많은 경력을 보냈습니다. 삼성전자에서 했던 일은 IoT 사물 인터넷, 우리말로는 사물 인터넷인데 IoT 플랫폼 관련한 사업을 했었고요. 이것을 통해서 이게 4차 산업혁명의 기반 기술이기 때문에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다양한 분들하고 회사하고 일을 같이 했고, 특별히 4차 산업혁명을 처음으로 만든 전략을 세웠던 독일 정부하고도 일을 같이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의 연장으로 해서 2018년도에 오른쪽에 있는 책과 같이 아무도 알려주지 않은 4차 산업혁명 이야기라는 책을 냈고요. 이것이 이제 사람들이 4차 산업혁명의 개념에 대해서 많이들 알고 계시지 못해서 좀 알려주는 측면에서 쓴 책입니다. 그 이후에 KC 인더스트리라는 회사에서 스마트 팩토리 사업들을 진행을 했고, 아마존 웹서비스라고 세계 1등의 클라우드 업체에서 일을 한 후에 현재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통합해서 규제 대응하는 공급망 데이터 플랫폼이라는 큰 그림의 사업들을 누빅스라는 신생회사에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4차 산업혁명 기반 기술부터 디지털 전환에 관련한 세부적인 내용들을 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존 고처럼 어떤 상점이 다양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서 사람이 들어와서 물건을 들고 나가면 바로 결제까지 되는 모습을 보셨는데요. 이처럼 굉장히 편리하게 사람들은 사용하지만 그 결과들이 정확하게 관리될 수 있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디지털 전환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디지털 전환, 지금 설명드리는 디지털 전환의 기반 기술이 앞에 있는 아마존 고 사례에 그대로 적용된 거고요. 맨 1교시 서두에 말씀드린 입춘문 관리에도 똑같이 다 들어가 있는 거고, 다양한 여러분들이 앞으로 해야 될 디지털 전환 과제는 지금 설명드릴 기반 기술 기반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깊게 되면 굉장히 앞으로 디지털 전환 하시는데 유용하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선 디지털 전환은 핵심은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만들어지고 관리되는 게 기본입니다. 과거에는 데이터가 사람이 보고 그냥 필요하면 기록하고 이런 게 아니라 여기 있는 아래에 있는 그림처럼 데이터가 자동으로 생성되는, 이게 기기 자체에서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이건 예를 들면 카메라라든지 센서나 이런 기기가 있으면 계속적으로 이미지가 생성이 되든 아니면 센서 데이터가 생성이 되게 됩니다. 이 측정하는 것들이 무수히 많은 데이터들을 만들어낸다. 이게 기반입니다.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하고 분석하는 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데이터들이 자동으로 생성이 되면 이 데이터를 어딘가로 보내줘야 됩니다. 이 데이터가 그 기기나 센서 안에 머물러 있으면 아무 도움이 안 되고요. 다양한 종류의 데이터들이 한 곳으로 모여야 되는 거고, 그것은 앞서 스마트 팩토리의 구조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점점점점 연결된다라고 말씀드린 그 사물 인터넷 기술이 통해서 전달되게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생성된 데이터가 사물 인터넷을 통해서 데이터들이 쭉쭉 보내지면 어딘가엔 이걸 저장을 해야 됩니다. 이 저장량이 굉장히 많겠죠. 지금도 하루에도 엄청난 양의 새로운 데이터들을 계속 생성해내고 있습니다. 데이터가 지수적으로 매일매일 늘어나고 있다고 다들 얘기를 합니다. 그럼 무한한 그런 데이터들을 어딘가 저장을 해야 되는데 개인의 컴퓨터에 저장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그 저장하는 공간이 사업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만들어진 사업이 클라우드 사업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이클라우드나 이런 걸 통해서 메일이라든지 혹은 여러 자료들을 올려서 관리하는 것들을 이미 경험해 보셨을 텐데, 여기 말하는 이 클라우드는 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이 하는 다양한 어떤 활동들로 필요한 데이터들, 무수한 데이터들이 저장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단순한 개인 저장 공간 이상이고요. 그런 기업 간의 여러 가지 데이터를 저장하는 범용의 서비스를 퍼블릭 클라우드라는 이름으로 2006년도 이때부터 아마존이 처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거의 많은 시간을 지내면서 전 세계에 걸쳐서 그런 인프라를 구축을 했고, 아마존이 1등이고 뒤를 이어서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이런 회사들이 따라서
거대한 인프라를 전 세계적으로 구축을 하면서 어떤 사람이 뭘 올리더라도 다 저장하고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구름 속에 있는 어떤 가상의 공간처럼 그런 것들을 다 만들어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터넷으로 보내기만 하면 다 저장하고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클라우드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옆에는 없지만 어딘가에서 내 걸 다 처리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데이터가 생성이 되고 그거를 IoT 기능으로 보내주면 클라우드에서 저장하는 형태가 됩니다. 저장된 데이터는 엄청난 양의 데이터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소위 이른바 빅데이터라고 부릅니다. 많은 큰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수많은 데이터들 예를 들면 온도라고 치면은 19도 하는 온도계의 온도가 계속 찍히겠죠. 그 계속 올라가게 될 거고 그게 엄청난 양이 저장이 될 겁니다. 근데 19 한 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런 데이터들이 굉장히 많은 걸 분석하는 것, 그걸 빅데이터 분석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사람이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통찰력들이 거기 튀어나오곤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뭐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것 같은 무수한 데이터들을 모아가지고 분석하는 그런 일도 이 클라우드 위에서 벌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빅데이터들이 모이고 데이터들이 다 쌓이게 되면 그 데이터를 학습한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학습하는 알고리즘이 돌아가게 됩니다. 학습하면 사람이 공부를 하면 뭔가 새로운 게 들어오면 이해하는 것처럼 데이터들이 쌓인 거 가지고 학습하면 이 소프트웨어는 미래에 어떤 일이 될지를 예측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기계학습,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렇게 학습을 하고 나면 하나의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이 나오게 되는데 그 알고리즘은 어떤 미래의 어떤 일들에 대해서 물어보면 답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친숙한 인공지능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학습한 결과가 인공지능이라는 소프트웨어로 나오게 되는 거고요. 여러분들 챗GPT 요즘 화두가 되는 것처럼 챗GPT가 뭐 2021년까지 학습을 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죠. 혹은 올해까지 학습을 했다. 그 나오는 얘기가 방대한 데이터를 2021년까지 방대한 데이터를 학습한 결과의 알고리즘이다. 그래서 그 소프트웨어가 나오고 나면 우리가 뭘 물어보면 대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인공지능이라고 합니다. 결국 인공지능은 방대한 데이터가 있어야만 정확한 알고리즘이 나오는 거고요. 데이터가 없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약한 데이터로 학습하면 대답을 못합니다. 챗GPT가 2021년 이후 거를 물어보면 대답을 못한다. 뭐 이런 것도 알려진 얘기인데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있는 데이터 한에서 이 인공지능은 돌아간다. 중요한 건 데이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결국 데이터가 생성돼서 얼마나 정확하게 클라우드까지 잘 저장이 되고 저장된 거를 이제 인공지능으로 학습할 수 있느냐가 좋은 인공지능의 가장 중요한 요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인공지능이 다양한 서비스로 돌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게 집이면 스마트홈이고 공장이면 스마트 팩토리고 도시면 스마트 시티가 되는 겁니다. 이런 구조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기반 기술, 디지털 전환의 기반 기술은 이런 형식으로 해서 만들어진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통찰력이고요. 하나하나 예를 들면 인공지능 하나로 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뭐 데이터 하나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 쇠사슬로 다 묶어놓은 것처럼 이게 다 연속적으로 일어나면서 서비스가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노인을 관리하는 어떤 사업을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러면 제가노인이라고 하면 혼자 사는 노인분들인데 어떻게 해야 되나? 뭐 단순하게 이 구조대로 따라가면 시계 같은 걸 하나 해서 뭐 제가노인의 상태를 측정하는 시계죠. 그 시계를 채워드리면 제가노인의 움직임이라든지 뭐 건강 상태가 계속 측정이 그게 이제 데이터 생성입니다. 왼쪽 아래에 있는 것처럼 무수한 데이터가 생성되는데 그게 시계 안에만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겠죠. 시계에서부터 계속 보내져야 됩니다. 그게 IoT 기능으로 보내지는 거고 이 서비스를 하시는 분이 어떤 클라우드를 쓰든 아니면 자기의 데이터 센터를 갖든 계속 저장을 해야 됩니다. 그 데이터들을 저장하는데 일단은 그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한 알고리즘이 가능해져요. 예를 들면 할머니의 움직임이 넘어지는 움직임인지 아니면 일어나는 움직임인지 그런 것들을 기존의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한 알고리즘은 뭐 계속 일어났을 때 넘어졌을 상태들을 계속 데이터를 보고 그걸 학습해서 알고리즘 하나를 만들어낸 건데 그러면 실시간적으로 시계에서 오는 데이터를 보고 할머니가 넘어졌다 일어섰다 이런 것들을 그대로 다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 알고리즘은. 그럼 그거에 맞춰서 쓰러지셨다 하면 경찰서 같은데 경찰한테 보내주는
그런 소프트웨어, 제일 위쪽에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들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제가 관리하는 그런 체계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이 그림으로 다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이렇게 되면 또 인공지능의 결합체로서 블록체인도 가능해집니다. 여기 쌓인 데이터들이 위변조가 불가능한 블록체인 기술하고 묶여가지고 새로운 다양한 사업, 여러 공유 서비스 같은 다양한 사업도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세상에 벌어지는 디지털 전환이 되는 모든 활동은 이런 그림에 의해서 이런 기술의 조합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각각의 기술은 다 묶여서 연결돼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 이제 디지털 전환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들어가고요. 거기 안에서 이제 클라우드 역할, 아까 제가 클라우드가 여러 가지 데이터를 저장하고 처리하는 것 때문에 생겼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역할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디지털 전환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혁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데이터가 이렇게 중요하지 않았는데 최근에는 데이터가 매우 중요한 시대입니다. 2008년에 세계 경제 순위, 그러니까 마켓 캡이라고 표현하는데 시가총액의 순위는 왼쪽처럼 돼 있었죠. 다양한 회사들이 1, 2, 3등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1년에는 대부분이 다 데이터 관련된 회사들입니다. 우리 소위 말하는 빅테크 기업이라고 표현하는 회사들이 다 상위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요즘 디지털 전환이 중요한 시대라는 걸 보여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디지털 전환을 모든 회사들,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고, 실제로 1년에 2조 달러를 투입하고 있으면서 우선순위도 54%의 기업들이 우선순위를 디지털 전환에 두겠다고 하고 있고, 돈도 많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선행적으로 진행했던 회사의 70%는 좀 미달했다라고 얘기해요. 디지털 전환이 쉽지는 않은 겁니다. 70%나 미달했으면 이건 일정을 못 맞췄거나 혹은 성능이 미달했거나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왜 실패를 했을까, 왜 디지털 전환이 잘 안 됐을까는 이해하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우선은 디지털 전환을 혼자 하려고 하면 상당히 좀 쉽지 않습니다. 디지털 전환에 필요한 각각의 기술들이 말씀드린 대로 디지털 데이터를 수집해서 저장하고 분석하는 다양한 기술들이 새로운 기술들인데, 이런 거를 내가 갖고 있는 회사나 가게의 어떤 시스템에 바로 붙이려고 하면 일단은 가게 시스템 자체가 굉장히 좀 복잡하게 이미 얽히고 설켜 있습니다. 이 구조하는, 왜 이렇게 얽히고 설켜 있냐면, 일단은 가게 안에 있는 예를 들면 PC의 성능이 딱 제약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안에 다양하게 여러 가지를 복잡하게 만들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구조화에서 짧은 시간 안에 내가 필요한 여러 기능들을 넣으려면 그것들을 다 이렇게 쭉 붙이고 해서 누더기처럼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빨리 구축은 되는데, 단점은 여기다가 새로운 걸 넣으려고 하면 다 고쳐야 돼요. 다 묶여 있기 때문에 상당히 쉽지가 않습니다. 일단은 여기다가 데이터를 수집해서 저장하고 분석하려고 한다고 쳤을 때 자칫하면 기존의 시스템이 예를 들어 PC가 다운되듯이 다운돼 버리면 생산에 큰 문제가 생기잖아요. 이런 거 어려운 부분이고, 그 다음에 내가 과연 미래에 얼마만큼의 데이터를 얼마만큼을 처리할 건지 이런 시스템들을 고민할 때 과잉적으로 구비를 할 수밖에 없어요. 내일 당장 이 캐파가 부족해 버리면 문제가 되니까. 그러니까 좀 많은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것도 기업의 어떤 경영에 안 좋은 부분이 있고, 또 여기 신기술 자체가 어렵습니다. 데이터, 빅데이터, 머신러닝 이런 얘기들이 사실 쉽지 않고, 이거를 일반적인 사람들이 우리 회사 안에서 바로 구현한다는 건 되게 어려운 부분이라서 통상적으로 1년 이상 이렇게 걸리는 느린 혁신 속도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디지털 전환을 빨리 하려면 이런 방식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첫 번째는 일단은 이렇게 어떤 정해진 제약, 이 하드웨어에서 이 소프트웨어 안에서 하라고 하면 왼쪽 그림처럼 바운더리가 제약이 돼 있으니까 안에 강하게 묶일 수밖에 없어요. 아까 누더기처럼 서로 묶여 있다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회사의 디지털 시스템들이 다 얽혀 설켜 있어서 이런 구조하에서는 변경점을 갖기가 되게 어려워서 각각을 오른쪽처럼 약하게 결합, 각각을 자유롭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를 바꿀 때 나머지는 건드리지 않아도 되니까 빠르게 변화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기술을
내가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면 대응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기술은 누군가가 제공을 해주면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기술은 도구이니까 내가 뭐 빅데이터나 AI나 인공지능 이런 걸 내가 만들면서 써야 된다, 이건 되게 어려운 일이니까 누군가가 이 기술을 제공해주고 관리를 해주면 좋겠다. 그래서 만든 게 이제 클라우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클라우드는 아까 구름 위에 있는 엄청난 양의 컴퓨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그런 거가 필요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런 컴퓨터를 확장시킬 수도 줄일 수도, 소프트웨어를 쓸 수도 안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한 결합으로 자유롭게 만들 수가 있어서 혁신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기가 좋고요. 그리고 핵심 기술을 상품으로 제공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기술을 이제 내가 개발할 필요가 없이 사용하는 시대로 만든 게 클라우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 제약 없는 자원의 제공이라는 것은, 만약에 우리가 회사 차원에서, 가게 차원에서 뭔가를 IT 혹은 디지털 기술을 구비한다고 치면은 항상 이 그림처럼 계단식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필요한 뭐 컴퓨터라든지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사야 된다고 치면 미래 사용량이 점선이라고 예측하고 넉넉하게 사놔야지 내일 당장 부족해지면 이제 문제가 되니까, 그걸 사다가 이제 수요가 늘어나면 어느 순간에 또 한 번 또 계단식으로 투자를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항상 계단식 투자인데, 이렇게 되면 늘 손해예요. 예를 들면 가동이 별로 안 될 때, 빨간색이 실제 가동인데 가동이 별로 안 될 때는 뭐 괜히 쓸데없이 많은 컴퓨터를 사놓은 거죠. 그러니까 녹색 선처럼 기회비용을 잃어버린 겁니다. 물론 근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갑자기 수요가 폭증해 가지고 이게 현재 캐파를 넘어서게 되면 서버가 다운되는 거죠. 뭐 그린카라든지 얼마 전에도 막 이슈가 됐죠. 뭐 데이터 센터 다운됐을 때 엄청난 손해가 오죠. 이거는 기회 손실인데, 이 손실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걸 피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과잉 투자를 해서 기회비용을 쌓아두고 하는 게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근데 클라우드는 그냥 인터넷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자원을 필요한 만큼 받았다가 껐다 켰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런 기회비용이나 기회손실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원하는 대로 확장이 가능한 거고, 또 하나는 디지털 기술을 플랫폼으로 제공해 준다. 그러니까 디지털 기술을 상품으로 제공한다는 겁니다. 여기 왼쪽 아래에 이제 박스로 쳐져 있는 거는 뭐 저장을 해준다든지 컴퓨터를 빌려준다든지 이런 코어 서비스가 써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컴퓨터 자체를 빌려준다라고 치면 되는 거지만, 이것 말고도 클라우드에서는 중간에 보면 IoT, 뭐 옆에 보면 머신러닝, 뭐 너무나 많기 때문에 작은 글씨로 써 있는데, 이런 디지털 기술들을 상품으로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기술을 개발할 필요 없이 여기서 제공하는 기술들을 끌어다가 쓰고 사용량만큼의 값만 지불하면 됩니다. 이게 이제 클라우드의 가치입니다. 그래서 클라우드는 새로운 기술을 매년 계속 추가를 해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술을 파는 게 클라우드의 상품이기 때문에 이제는 이 클라우드랑 경쟁할 필요가 별로 없어요. 1년에 수천 가지 기술들을 클라우드가 내놓고 있기 때문에 클라우드를 쓰면 그냥 새로운 기술들을 매년 새로운 걸 쓸 수 있는데, 내가 그걸 직접 개발하려고 하면 그거는 굉장한 많은 돈이 들어가고, 그러면서도 클라우드보다 더 좋은 기술을 만들기는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날고 기는 사람들이 클라우드에서는 이 기술을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패러다임이 바뀐 건데, 이제는 소상공인들에게 오히려 기회가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삼성, LG, SK 같은 회사들이 엄청난 R&D 연구소를 두고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자기만 썼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대기업들도 할 수 없는 그런 기술들을 클라우드에서 해마다 수천 개씩 만들어서 공급을 하고 있고, 그 기술을 그냥 돈 내고 쓰면 되니까 오히려 연구소나 이런 큰 조직 없이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중견 벤처기업들이 클라우드를 더 많이 활용하고 있는 추세고, 최근에 만들어지는 스타트업들은 다 클라우드 기반으로 만들어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스타트업이 만든 제품이 오히려 대기업보다 더 나을 수도 있는 시대예요. 그래서 새로운 패러다임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글로벌 규제 대응과 디지털 전환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디지털 전환이 회사의 어떤 혁신하고 회사를 발전시키는 쪽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이제 글로벌 규제가 생기면서 더더군다나 지금 더 필수 항목으로 디지털 전환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규제는 이제 뭐 신문 기사에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주로 환경 관련한 규제입니다. 이산화탄소 배출량,
혹은 재활용 비율 뭐 이런 것들을 다 규제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중간에 있는 탄소 국경 조정 제도 CBAM을 써 있죠. 이거는 한국이나 중국과 같이 탄소를 많이 발생시키는 국가에서 저렴하게 제품을 만들어 EU에 수출하면 EU 기업들이 손해를 본다. 그러니까 탄소를 발생한 만큼 어떤 세금을 더 내라. 뭐 이런 개념입니다. 뭐 거기 안에는 탄소 배출권 가격 뭐 이런 복잡한 부분들이 있긴 한데 큰 개념은 그래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결국은 CO2의 양을 정확하게 신고를 하고 발생시킨 그것만큼 이제 세금을 감면받든 아니면 더 받든 이렇게 하라는 개념이 탄소 국경 조정 제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점점 이런 규제가 생겨가면서 결국 어려운 부분은 정확한 탄소, 이산화탄소 발생량 혹은 재활용량 혹은 원산지 이런 것들을 측정하고 신고해야 된다는 부담이 생기고 있어요. 수출할 때. 왜냐하면 그게 돈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그거의 책임, 신고하는 책임은 제조사, 제3자 인증도 제조사, 공급망 실사도 제조사. 이 제조사는 의미는 수출하는 기업을 얘기합니다. 수출하는 기업 밑에는 수백 개, 수천 개, 수만 개의 공급사들이 쭉 있는데 그 공급사들이 뭘 했든지 간에 그거에 대한 책임은 수출하는 기업에 있다는 굉장히 큰 부담입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글처럼 각종 규제 대응을 위해서는 자체 데이터라고 보통 스콥 1, 2라고 하는데 자체 회사나 상점 안에서 발생하는 그런 어떤 CO2 배출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스콥 1, 2라고 하고요. 이런 스콥 1, 2는 내가 하는 거니까 내가 관리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거 외에도 나한테 뭐 부품을 공급하는데 그런 공급망이라고 하는데 이걸 스콥 3라고 합니다. 거기서 묻어온 내용까지도 다 데이터를 수집해서 스콥 1, 2, 3를 다 합쳐야 신고하는 정확한 값이 나오게 됩니다.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협력사들 공급망 전체까지도 수집을 해서 신고를 해야 돼서 일단 내가 공급망에 포함됐다 하더라도 고객이 이걸 요청할 거고 내가 수출 기업이면 책임까지 져서 해야 되니까 더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수출 기업이 수출한다라는데 그 제품 안에 내가 실제로 배출하는 내가 좀 애드하는 이산화탄소 양은 10에서 20% 정도밖에 안 돼요. 대부분은 내가 이미 이제 부품으로 가져온 거에서 발생을 시켰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원자재에 들어오는 데이터들을 다 취합해야만 100%의 데이터가 나가는데 오른쪽 LG 디스플레이 공시자료라고 써 있는데 스콥 3가 부실하다고 제목이 돼 있죠. 실제 데이터를 보면 이렇습니다. LG 디스플레이가 공시한 내용에서 각각의 스콥 1, 스콥 2의 데이터는 굉장히 정확한데 스콥 3는 되게 작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실제로 작은 부품에서 온 게 적고 내가 배출한 게 많다 이 개념보다는 부품사에서 협력사에서 온 데이터들이 취합이 잘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이유 중에 첫째가 그 협력사들 밑에 부품을 제공하는 업체들이 주로 한국의 소상공인들일 건데 소상공인들이 이런 데이터들을 모아서 제공하는 역량이 부족하다. 뭐 이런 거가 큰 이유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한국의 업체들의 디지털 수준을 스마트 제조혁신 스마트 제도혁신 추진단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이 그래프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디지털 역량을 코스모 스마트 제조혁신 추진단에서 조사한 결과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4개 단계로 나눴는데 기초 단계, 중간 1, 중간 2, 고도화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사실 중간 1단계 이하는 굉장히 좀 약한 단계고요. 중간 2단계 이상부터 스마트 팩토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그림에서 보면 대부분의 회사가 파란색과 빨간색의 구성이 돼요. 95% 이상의 회사가 파란색과 빨간색, 즉 중간 1단계 이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기초 단계에 머물러 있고 그래서 간신히 데이터를 수집하거나 관찰하는 이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어서 이런 데들이 데이터를 분석해서 대기업, 고객들이 원하는 수준으로 데이터를 제공해 주기는 쉽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소상공인들이 혁신할 수 있을 거냐? 방법론적으로 보면 첫 번째는 이제 클라우드를 활용하자 말씀드리는 것처럼 기존에 있는 어떤 회사 안에
서버라든지 컴퓨터를 구비해 가지고 뭘 해보려고 하면 굉장히 어렵고 실패도 많이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제한된 자원이 아니라 클라우드에 있는 다양한 기술들을 활용해서 빠르게 거기에 있는 첨단 기술들을 데이터 기술을 활용해서 빠르게 여러 가지 혁신적인 기술들을 개발을 하고 활용하는 게 더 낫다. 그래서 소상공인들이 혁신 전략의 첫 번째로 제시하는 건 클라우드를 활용하자, 이런 관점입니다. 예를 들면 폭스바겐 같이 큰 회사도 자체적으로 다 할 수 있을 텐데도 거기서도 이렇게 그렇게 했다가는 너무 오래 걸리고 힘드니까 DPP 플랫폼이라고 클라우드 위에 플랫폼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서 부품 관리, 예지 정비, 금융 최적화 이런 다양한 응용들을 빠르게 만들어서 공장에 접목하는, 그러니까 공장 안에다 만드는 게 아니라 클라우드에 만들어 공장에 접목하는 방식들을 취해가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소상공인들이 클라우드를 활용하면 기존에는 내가 어떻게든지 공장 안에다 이런 왼쪽처럼 뭔가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걸 써볼까 하는 걸 생각을 버리시고 오른쪽처럼 그냥 우리 회사의 전용 전산실을 클라우드에 올려놓는다 이렇게 하고 쓰면 훨씬 더 저렴하고 그다음에 고성능의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고 디지털 전환이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구조가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과거에는 공장단 안에 전산실 같은 걸 두고 어떻게든 전산실을 통해서 해결을 해보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면, 이제는 그냥 데이터를 수집해서 올려보낼 수 있는 그런, 밑에 보면 엣지 게이트웨이 데이터베이스 이렇게 써 있는데, 어쨌든 데이터를 그냥 끌어다가 클라우드로 올릴 수 있는 시설만 좀 설치해 두면 되고요. 그 데이터들이 결국 쭉 올라가서 CSP는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클라우드사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CSP사, 클라우드사의 데이터가 올라가면 됩니다. 그러면 그 데이터들이 무한대의 어떤 클라우드의 캐패시티 안에서 거기서 제공해 주는 다양한 기술을 활용해서 다양한 형태의 어떤 서비스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고요. 그 서비스를 다시 공장단으로 접목해서 폭스바겐처럼 혁신해 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가장 쉽게 빠르게 디지털 전환해 가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랬을 때 이제 어떤 형태가 될 것이냐를 좀 더 자세히 보면, 이거는 클라우드 안에서의 모양입니다. 클라우드는 크게 보면 IaaS, PaaS, SaaS, 그러니까 맨 밑에 따는 IaaS, PaaS, SaaS 써 있죠. 이게 인프라스트럭처 애저 서비스 맨 밑단은, 이거는 이제 클라우드의 다양한 어떤 서버라든지 이런 인프라스트럭처 제공해주는 레이어를 얘기하고요. PaaS는 플랫폼 애저 서비스라고 해서, 아까 클라우드가 다양한 기술을 제공한다고 했죠. 상품으로. 그걸 파스라고 합니다. 그럼 클라우드가 제공해주는 다양한 기술들인 거고, 그 기술을 활용해 가지고 다양한 소프트웨어들이 만들어지는데, 그거를 소프트웨어 애저 서비스, SaaS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부분은 좀 뒤에서 자세하게 좀 더 말씀을 드릴게요. 클라우드 위에 이런 다양한 소프트웨어들이 만들어지는데, 이 소프트웨어들이 그냥 따로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다 공통된 어떤 표준 기술로 서로서로 호환이 되면 회사 안에 일어나는 일들이 굉장히 편하게 연동이 될 수가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미래의 기술들은 이 소프트웨어들이 클라우드 위에서 서로 연동이 되면서 만들어질 겁니다. 이제 호환성 문제인데, 표준 기술을 활용해서 호환하는 게 이제 최근에 유럽에서도 주도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카테나 X라는 자동차 산업의 연합인데, 자동차 업체가 있고 맨 밑에 보면 폭스바겐 마크가 있죠. 폭스바겐이 있고, 폭스바겐의 협력사들이 왼쪽에 SME1, SME2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은 바스프란 화학 업체도 있고, 어쨌든 폭스바겐의 자동차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협력업체 데이터들이 다 필요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잘 협력업체 데이터들을 모으지 못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초도부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표준화된 방식으로 보낼 거냐. 그래서 여기 보면 EDC라고 이제 커넥터처럼 뽑혀져 있죠. 이 EDC라는 어떤 표준 기술을 유럽에서 만들었고, 이 표준 기술을 어떤 회사들이 갖고 있으면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좀 어려운 얘기지만 어쨌든 표준 기술을 활용하면 회사 간의 데이터들을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들도 이런 표준 기술을 활용해 가는 것들이 이제 필요한 부분이 될 거고요. SaaS의 적극적인 활용 부분을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클라우드 위에
이아스 위에 파스 위에 사스가 구성이 된다고 말씀드렸고, 실제 소상공인들이 쓰는 건 사스입니다. 그럼 어떻게 다른 거냐? 이제 왼쪽에 보면 온프레미스라고 표현된 거는 내가 뭔가 내 전산실에서 뭔가를 만든다고 치면은 나는 하드웨어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를 다 꾸며서 내가 원하는 뭐 MES건 ERP건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회사에 관련된 시스템들을 다 꾸며가지고 쓰게 됩니다. 그게 왼쪽에 있는 온프레미스, 그러니까 전산실의 개념인데, 그런 전산실 개념에 그걸 꾸미게 되면 내가 더 파란색은 내가 다 관리를 해야 되는데 밑에 있는 하드웨어부터 소프트웨어까지 내가 다 관리를 해야 되고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아스라고 하면 클라우드에서 하드웨어나 전산실은 다 대응을 해줍니다. 그러면 밑에 있는 빨간색 클라우드가 그런 이아스 인프라를 제공해주고 그 위에 소프트웨어는 내가 다 하겠다 그러면 저 파란색은 또 내가 다 해야 됩니다. 이것도 골치 아픈 일이죠. 파스는 그 밑에 있는 그 기술까지도 클라우드가 제공하는 걸 쓰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빨간색까지 다 하고 나는 그 기술을 위해서 돌아가는 데이터를 활용한 어떤 소프트웨어 이 정도만 내가 만들면 되니까 그래도 그건 내가 또 관리를 해야 됩니다. 사스는 그것까지도 다 소프트웨어가 다 해주는 거예요. 나는 그냥 이 소프트웨어를 쓰면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내가 관리할 게 하나도 없고 소프트웨어를 구독만 하면 됩니다. 이 사스의 대표적인 사례들이 많이 있는데 뭐 여기 있는 것처럼 오피스 365 써 있죠. 중간에 여러분 이미 사스를 쓰고 계시기도 합니다. 오피스 365 예전에는 다 CD롬으로 PC에다가 인스톨해서 쓰셨다고 하면 요즘은 다 구독료를 내시죠. 그러면은 이제 뭐 월 8,000원 내면은 최신의 파워포인트나 워드나 이런 걸 쓰실 겁니다. 그건 뭐냐면 이 소프트웨어가 클라우드 위에서 사스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사스를 구독하시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예전에 인스톨했을 때는 CD롬으로 인스톨했을 때는 그 버전이 계속 고정이죠. 나중에 또 더 좋은 하려면 최신형으로 하려면 또 깔아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사스로 하게 되면 계속해서 클라우드 위에서 최신 버전으로 마이크로소프트가 제공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구독료만 내면 되는 거죠. 신경 쓸 게 하나도 없는. 그래서 빨간색이 다 되게. 기업체가 나중에 디지털 전환의 소프트웨어 쓸 때도 이 사스 형태로 쓸 때가 머리가 가장 안 아픕니다. 현재는 제일 왼쪽처럼 전산실에서 다 꾸미는 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업체들의 피곤함이 좀 많은 시스템이라고 치면은 점점점 오른쪽으로 가고 있는 추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것은 이와 같은 그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클라우드 플랫폼에 기업들이 데이터를 계속 올리게 되고요. 이게 올리게 되면 이게 클라우드 플랫폼 위에 아까 다양한 파스나 이런 기술들을 이용해서 사스 업체들이 생기게 됩니다. 이 사스 업체들은 이 수요 기업들을 밑에 있는 기업들의 데이터만 올려주면 그 데이터를 다 처리해 가지고 수요 기업이 원하는 형태, 그게 뭐 수요 관리가 됐든 아니면 생산 관리가 됐든 이런 것들을 다 해주는 소프트웨어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할 일은 클라우드의 데이터, 이 소프트웨어를 구독해서 클라우드의 데이터만 올리기만 하면 사스 소프트웨어가 다 처리해 가지고 그 결과를 바로 내려보내주는 그런 형태가 되니까 오피스 365 쓰는 거랑 마찬가지로 손쉽게 고도화된 소프트웨어를 쓸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방식을 하게 되면 전산실에서 내가 직접 다 구축해야 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빠르게 혁신할 수가, 디지털 전환이 가능한 거고, 또 이런 소프트웨어들은 고도화된 클라우드의 기술 위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사스 소프트웨어의 성능 자체가 상당히 높습니다. 전산실마다 업체를 데리고 각자 만든 때보다는 기술의 편차가 없이 골고루 고도의 소프트웨어를 쓸 수가 있고요. 그리고 데이터 장벽, 아까 그 표준화된 기술과 이런 걸 통해서 데이터를 주고받는다고 했기 때문에 기업들이 데이터가 여태까지는 사일로 데이터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기업 간의 데이터를 주고받기도 어렵고 기업 안에서도 데이터들이 서로 다 호환이 안 되는 상황들을 이런 사스 솔루션을 통해 가지고 호환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 이 사스를 하겠다라는 소상공인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클라우드 위에서 사스 만들기가 쉽습니다. 예전 같으면 대기업만 아주 높은 수준의 소프트웨어를 만들었다면 말씀드린 대로 클라우드가 제공해주는 기술, 파스라고 표현하는 기술들을 활용하면 손쉽게 고도화된 응용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고도화된 응용을 한국만 파는 게 아니라 글로벌하게도 팔 수가 있겠죠. 클라우드 위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소상공인 입장에서도 상당한 도움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오늘 지금까지의 어떤 강의를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소상공인 혁신 전략을 요약해 보면 일단 사업을 혁신하고 디지털 전환하는 게 지금은 가장 핵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런 디지털 전환을 하려면 필요한 거를 스스로 다 개발한다는 건 어려운 일입니다. 그거를 가능하게 하는 게 고도화된 사스 소프트웨어들을 활용하는, 이게 사스 공급 기업 생태계라고 표현했는데, 내가 오피스 365 쓰듯이 다양한 내가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골라 쓸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돼야 소프트웨어를 씀으로써 디지털 전환과 혁신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 소프트웨어는 클라우드 기반의 어떤 파스 위에서 구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앞으로의 산업 형태가 만들어질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결국은 요약을 하면 이런 그림인데, 디지털 전환, 서두부터 디지털 전환이 뭐냐부터 시작해서 디지털 전환이 어떻게 이제 이루어질지, 디지털 구성은 뭔지, 핵심 기술은 뭔지 계속 설명을 드렸는데, 아주 서두에 말씀드린 만화처럼 디지털 전환을 해야 되는 거, 이거는 굉장히 필수적이다는 거 모두가 다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게 규제나 이런 것들이 오면서 더더군다나 이제 필수인 항목이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필수다라고 이해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런 디지털 전환을 혼자 하려고 하면 비용이나 기술에 대해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혁신 속도도 느리고 아마 감당할 인력도 없고 쉽지 않으실 겁니다. 그러니 눈을 돌려서 클라우드의 어떤 확대, 클라우드 사용 확대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게 상당히 필요합니다. 클라우드가 제공해주는 가치들이 이런 어려움을 극복해 줄 수 있어서 다윗과 골리앗에서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는 것처럼 대기업이 아니라 소상공인들도 충분히 새로운 디지털을 할 수 있는 시대가 클라우드 통해서 가능해졌다. 근데 클라우드 자체에서도 내가 직접 그 위에도 또 구축하는 파스만 활용하고 구축하든지 ES만 활용하고 구축하든지 이런 거는 또다시 좀 어렵고 힘든 방식이다. 아예 풀리 사스화된 솔루션들을 활용하는 게 빠르고 혁신적인 방법이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우선 사스의 생태계 또 구축이 돼야 되고, 사스 생태계를 구축하는 또 소상공인한테도 기회가 될 거고, 그런 사스 생태계를 활용하는 그런 소상공인들도 다양한 디지털 전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확대가 될 수가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처럼 일단은 클라우드나 이런 것들을 좀 테스트를 해보고, 그걸 통해서 이제 갈 수 있는 방향들, 파운데이션이라고 표현하는데 기반들을 좀 다지고 점차적인 클라우드 활용도를 높여가면서, 이러다 보면 디지털 전환의 밸류가 점점점 커지고 혁신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런 보통의 커브를 따라가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시작부터 먼저 해보시면 많은 효과를 거두실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